네, 반갑습니다. 2024년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예, 무스TV 서정호 대표 무방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제 오늘 뭐 정신이 없었죠, 여러분들. 어저께 금요일부터 조금 조정장이 왔다가 어제는 사상 최고 뭐 IMF 정도 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그런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죠? 좀 무시무시했죠. 자, 근데 예전에 제가 뭐 이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때보다는 더 많이, 금융위기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더 많이 떨어졌고, IMF보다는 훨씬 덜 떨어졌습니다. IMF는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뭐 미리 사실 뭐 코로나 때, 그죠? 코로나 때 한번 나름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까지도 안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죠? 네, 코로나 때는 이렇게까지도 안 빠졌는데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자, 오늘 정윤숙 씨 함께 하시고요. 손승경님, 푸른장미님, 66님입니까? 66님, 1억 장자님, 그리고 드림님, 좋은 이슬비님, 여신 레지나님, 이케이님, 에버슨님, 윤태암님, 마음의 소리, 멜로디님, 블락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뭐 날씨가 들쑥날쑥합니다. 그죠? 날씨도 들쑥날쑥하고 주가장도 들쑥날쑥하고, 제가 어제 긴급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멘탈이 많이 붕괴가 되어서 긴급 방송을 한번 할까 하다가 그냥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한번 뭐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어제 좋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죠? 주식시장이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직접 경험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물론 뭐 주가가 여러분들 지금 투자했던 모든 많은 종목들이 푸른색을 지금 기록을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이죠,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하고 나서 IMF를 바로 겪었었어요. 그때 많은 수익을 고맙게도 제가 시기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IMF 이후에 뭐 이 버블 붕괴도 한몫 차지했죠, IT 산업에. 자, 어쨌든 그 IMF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이후에 제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예, 그때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IMF만큼은 아닌데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주는 이 공포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죠? 자, 제가 어제 왜 긴급 방송을 하려고 했느냐, 물론 뭐 제가 근데 토요일날,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여기 뭐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오늘까지는 주가가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근데 문제는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제 종가쯤에 매수를 할 걸 또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영역이 아니고요. 예,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종가에 매수한다, 오늘 뭐 장초에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신의 영역이고요. 자,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오늘은 그냥 옆으로 돌리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2024년 8월 6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코스피 어저께 붕괴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방송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뭐 개별 종목이 아니라, 자, 어저께도 외국인은요 꾸준히 사모았던 종목이 있기는 합니다. 예, 어저께도 꾸준하게 순매수가 더 많았던 종목이 바로 늘 말씀드렸지만 삼성중공업은요 외국인들이 매도가 아니고요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원칙을 하나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어제 뭐 무려 종가 기준으로 8.77, 뭐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까? 12%대 떨어졌었죠, 그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저께 8.77%가 떨어지는 그런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여러분 멘붕 왔죠, 그죠? 멘붕.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이 투매냐 아니면 하락장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말이죠. 자, 투매와 하락장의 차트 모양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락장의 모양은 바로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한 방에 훅 떨어지지 않고요, 꾸역꾸역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게 바로 하락장의 모습이죠. 하락장의 모습이고요. 어저께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는 바로 투매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투매와 그러면 하락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하락장은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알 수가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닥권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장은 바닥권을 잡기가 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요 부분만 하락장을 보면,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서 또 기술적 반등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차후에 붕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붕괴가 돼 버렸잖아요, 여기서. 그죠? 붕괴가 되니까 더 떨어지는 거죠. 매수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이제 제일 저점입니다. 그 저점. 한번 붕괴가 됐죠. 물론 다시 올라왔지만 차후에 또 이 자리가 또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붕괴가 돼버리면 또 하락장인 거죠. 그 다음 또 저점은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자, 이 지점에서 붕괴됐다가 또 올라왔다가 다시 붕괴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자리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들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고 계속 붕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하락장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죠? 자, 요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한번 지워지겠죠? 잠시만요. 다시 켜볼까요? 다시 제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 자리,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 그 다음 요 자리, 그죠? 그 다음 요 자리. 자, 전 저점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도 그 다음에 요 자리죠. 근데 이 자리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자리는 여기서 붕괴가 되질 않죠. 그죠? 힘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전 저점을 깨고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닥 잡기가 쉽죠. 뭐 이탈하지 않고 돌렸다. 그러면 이제는 뭐 바닥권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뭐 더 정확하게 보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이게 또 무너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하셔야 되지, 무조건 뭐 붕괴가 됐으니 기다리자, 붕괴가 됐으니 기다리자, 이젠 가겠지,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인 그냥 보조 지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들이 하락장의 지지선이 되는데, 이날, 그죠? 2022년 연말쯤에 이날에는 이 지지선이 붕괴가 되지 않고 상승 방향으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떨어지지 않고 다시금 상승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닥권을 잡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에서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를 해보면, 자, 요 라인. 자, 여기서 여기가 최저점이거든요. 지지선. 예, 지지선인데, 요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요 자리에서 보여주잖아요. 요렇게. 자, 요렇게 보여주면, 일단은 뭡니까? 이제 상승 추세. 이게 바닥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지점이 이제는 지지선이 되겠죠. 근데 이 라인까지밖에 안 떨어지고 또 반등해서 올라가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제는 바닥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걸 미래 지뢰 짐작을 해서 들어가서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스탑을 걸고 팔고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은 이제는 바닥권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었던 것이 좋은 수익률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하락장인데, 하락장에서는 잡기가 쉬운데, 문제는 이 투매는요, 투매는 어떻게 해요? 바닥권을 확인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많은 또 이 정권가에서는요,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어저께 투매 일어나고 다시금 제자리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투매는요, 바닥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바닥권이 나오기 힘들어요. 내일 당장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어제 뭐 낙폭과대 오늘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왔다 해서 이제 앞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게 투매는 바닥권을 확인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부터
뭐 속된 표현을 좀 쓰면 뭐 설레발을 한다니까요. 예, 설레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좀 묵직하게 바라봐 줘야 되는 그런 시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기술적 반등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요까지 뭐 그죠? 이 떨어지기 전까지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요 구간까지 다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 대표님 머리 아픈데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뭐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빨리 2,700원대 돌파하고, 그죠? 안정권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이 미국발 지금 뭐 위기가 터졌어요. 그죠? 미국발. 제일 큰 게 이제 실업률이 연속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자, 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당연히 뭐 실업률은 고용률에 영향을 주니까 고용률은 떨어지고, 예, 실업률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정권가에서는 멘붕이 온 거죠. 예. 자, 그런데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AI 기업, 그죠? AI 기업의 과도한 정부 지원인데 비대해졌다. 비대해졌지만 수익성은 떨어진다. 자, 기업이 이제 덩치는 키웠는데 그에 비해서 수익성은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라든지, 그죠? 테슬라도 뭐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예전에, 그죠? 예전부터 현재까지 조정도 많이 받긴 했는데, 자, 그런 기업들이 너무 비대해지고 수익성은 떨어진다라는 그런 것들이 연일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가 공포의 세계장,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했었죠. 그죠? 예, 그러나 오늘은 뭐 코스피가 다시금 뭐 3.30%, 그죠? 코스닥이 아까 제가 얼핏 봤을 때 6%대였나요? 6%대였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예. 코스닥은 6%대, 그죠? 이렇게 상승하는, 예, 다시 코스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내일도 또 이제 상승세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그죠? 아니면 다시금, 하락으로 바뀔 것인지. 자,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정권 전문가들은 뭐 상승 쪽에 무게를 조금 두고 있습니다. 저도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왜 전 세계 시장에 그 정권가에 이렇게 암흑의 기운을 돌이우는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미국은요, 전 세계와,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와 교역을 하는 교역 1위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예를 들어 침체가 되면 미국 자체 내에서 뭐가 됩니까? 소비가 둔화가 되겠죠. 일반 기본적으로 소비가 둔화가 됩니다. 자, 소비가 둔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쓸 돈이 없다는 거죠. 자, 쓸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미국에 뭐 중국에 일본 등등,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등등에 많은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이 반대로 소비가 둔화가 되면 수입이 안 하겠죠. 수입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출하는 다른 여러 국가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피해를 본다는 개념보다는 수출 물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미국에 수출했던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결국은 똑같이 침체를 겪게 되는 거죠. 예전에 말이죠, 국제 금융위기, 리먼 사태라고 하죠. 리먼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뭐 세계 3위권이죠.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기업 하나가 파산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영향력은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에 이 구간이요. 이 구간이 바로 금융위기 구간입니다. 2008년 예, 리먼 사태의 금융위기 그 구간인데 이 정도 떨어졌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자, 그런데 여기에 뭐 이 정도 뭐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건 주봉이니까요. 예, 주봉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일봉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주봉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떨어졌었어요. 이런 식으로 주봉 한 주간이라는 거죠. 한 주간. 그죠? 한 주간 이 코스피가 뭐 이 한 주에 20% 떨어지고 위에는 14% 4% 떨어지고 그다음 12% 떨어지고 뭐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자, 그거보다
이번에 지금 떨어진 요게 더 세다는 거죠. 속도도 세고 내려가는 폭도 더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2008년 금융위기보다는 이번에 어저께 터진 그런 상황이 더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은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직격탄을 주기 때문에 뭐 그 나라 국민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경제는 활성화를 빨리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야만이 전 세계의 경제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아이러니한 것이 있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미국이 3억 5천 인구가 그 소비가 좀 줄었다고 해서 어떻게 세계 경제가 이렇게 주춤거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정말 큰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원자재 즉 원자재가 부족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죠? 원료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그걸 다시 재가공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에 다시 팔죠. 그런 가공무역 또는 뭐 중개무역도 있고요. 이걸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은 그럼 그렇지 않느냐? 미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량의 물량을 미국으로 보내죠. 군무기를 포탄이라든지 보냈잖아요. 자, 그럼 미국은 그걸 받아서 자기들이 소비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 다시 팝니다. 예, 이번 전쟁에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입해서 다시 미국도 판매를 한다고요. 자기들이 부가가치를 올려서 자기들이 기술이 개입이 되어서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근데 그 대신 경제 규모도 우리나라보다 크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왜? 우리는 원자재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가 높다 하더라도 미국의 무역 거래보다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나라 경제 중에서 무역 의존도는 70~80% 정도 차지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그거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은 뭐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판매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양을 수입을 해서 다시금 수출을 해요. 그래서 수입 그 금액으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물론 뭐 자국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자국에서 당연히 많이 소비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기축통화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또는 다른 뭐 아시아의 많은 변방의 국가들이나 유럽도 포함이 되겠지만 특히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죠. 미국과의 교역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나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타격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본도 12% 이상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금감원도 이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걸 기사가 나오는 걸 아까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전 세계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예, 미치고 있는데 이게 약소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이 낙폭이 크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뭐 미국이 주가가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물론 경제와 금융은 함께 하니까, 그죠? 커플링 함께 가니까. 근데 이번 미국의 경제 상황이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펀더멘탈이죠. 이 펀더멘탈이 약한 게 아니에요. 잠시 주춤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이라는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는 것은 수익성이 극대화되지 못한 펀더멘탈이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만 주 요인은 그런 펀더멘탈 즉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의 구조가 약화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게 엄청 심하게 온 건 아니란 말이죠. 부분적으로 약화된 건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닉 셀링이라고 그러죠. 심리적인 패닉 셀링이 더 크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거죠. 기업의 상태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 기업이 침체가 됐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죠. 막 던져요. 그래서 우리가 막 던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도 추세가 강하다 보니까 주가는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똑같죠. 우리 투자자들도 똑같습니다. 이 패닉셀링에 가깝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게 불어서 던지니까 쭉쭉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훅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투매라는 거죠. 현재까지는 투매입니다. 근데 만약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제가 한번 깨끗하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뭐 코스피 코스타 이 삼성중공업이 지금 제가 이거 볼까요? 삼성중공업도 어저께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금 금요일 종가까지도 한번 갔었습니다. 이 윗꼬리를 만들면서 갔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좀 어처구니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8월 6일, 8월 5일 이렇게 날짜가 쭉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날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어제 날짜 한번 보실까요? 외국인들이 어제와 아랫게 금요일도 그렇고요. 어제 월요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은 오히려 더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외국인들 더 매수를 했었어요. 오늘도 순매수량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패닉 상태에서도 이 종목은 뭘 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7월 26일 날 한번 볼까요? 990만 주를 샀어요.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그 이전에도 100만 주고요. 물론 그 뒤에 대략 120만 주를 팔긴 했지만, 그죠? 저번 주, 이번 주에 또 저번 주 목금 그리고 어제 월요일, 오늘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지분율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30%에서 32%대까지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패닉장에도 외국인들은 삼성중공업을 야금야금 모아 나가고 있다. 이런 종목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주가가, 그죠? 주가가 지금 굉장히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죠? 하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고 뭐 한 번 더 뚝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투매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뭐 요 위에도 금요일도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요, 금, 월, 오늘은 뭐 한 요 정도 이런 식으로, 그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구간 그림을 좀 이쁘게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금요일 날 이 정도로 떨어졌고, 월요일 날 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고, 오늘은 자, 요 정도로 주가가 이렇게 윗꼬리 만들면서 코스피가 마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모양에서, 왜 안 그리죠? 자, 이 모양에서 이게 투매였다면, 투매와 하락장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만약에 하락장이라고 그러면, 옆으로 돌리다가 다시 훅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저점 라인을 이탈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탈을 해버리면 이거는요 장기간 하락장에 돌입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로. 그러니까 이 자리는 붕괴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내일 또 뭐 이런 식으로 훅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최소한요 이게 투매가 되려고 그러면, 투매는 뭡니까? 하락장은 끊임없이 하락하는 거고 이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고, 투매는 훅 떨어졌다가 다시금 웬만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떨어지기 전인 이 단계까지 빨리 최대한 빠른 속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이게 투매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 방에 떨어지는 양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어저께. 그죠? 이렇게 훅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자, 이 떨어지는 길이가, 하락폭이 투매는 크고요. 하락장보다는 올라가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빠지고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근데 하락장은요, 이래 갔다가 이 저점을 이탈하고 떨어지죠. 오랜 기간 동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고요. 이만큼이나 크게 떨어지진 않고요. 이거보다 한 뭐 3분의 1이나 2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락장이 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 떨어지는 요까지 떨어지는 속도가요, 굉장히 따박따박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저점을 이탈을 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몰라요. 시간도 걸리고. 그럼 많이 떨어지니까 회복할 때도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무서운 거지 투매장은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내일 보실 때, 내일이나 이번 주 계속 투자를 행위를 하시면서 보실 때 말이죠, 기존의 저점 종가 기준으로 해서 어저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다시금 차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지금 어저께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많은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해요. 여기를 저점으로 볼 것인지, 그러니까 밑꼬리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제같이 여기를 볼 것인지를 전문가님들마다 다 다른데요. 저는 요쪽입니다. 요쪽. 여기를 저는 하락 기점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양봉이 떠서 이 삼성중공업이잖아요. 잠시만요. 저 큰일 날 뻔했네. 잠시만요. 이거는 삼성중공업이니까 우리가 코스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코스피. 자, 똑같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종가 기준을 지지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밑꼬리 자리를 지지선으로 할 것이냐.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가 맞다는 거죠. 여기가. 예, 이 자리가 저점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추세가 말이죠. 추세가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자리에서 옆으로 돌리다가 빠른 속도로 다시금 금요일 급락하기 전에 이 자리죠. 이 라인에 진입을 갖다가 한다면 이건 투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빨리 2750원. 그죠? 대략 225원 정도가 다시금 코스피 가격이 올라온다. 투매라면 빨리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자리가 다시 붕괴가 된다. 차후에. 그러면 이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빠른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그러면 이게 하락장이 되어서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자리가 되죠. 자, 종가 기준으로 2522원이니까 대략 지금 이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 그죠? 이 금액인데 이게 또 이게 붕괴가 되고 또 이게 붕괴가 되고 요쪽이겠네요. 여기서 붕괴가 되고 또 요 지점 붕괴가 되고 또 요 지점 붕괴가 되고 요 지점 붕괴가 돼 버리면 이제는 떨어지는 것도 이 자리가 한 방에 붕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꾸역꾸역 여기서부터 꾸역꾸역 내려가 가지고 이 자리를 붕괴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언제 회복할지 몰라요.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볼 때 말이죠. 이 자리가 붕괴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요. 70% 이상은요. 투매에 가깝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내일 그럼 다시 또 훅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하락장의 기운보다는 투매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고요. 실업률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미국에서 미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는 명분이 생깁니다. 어떤 명분이 생길까요? 예, 이렇게 경제가 안 좋다.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이제는 입장이 강하게 대두가 되면서 확실한 명분이 생기세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고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다.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런데도 금리를 안 내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할 게 없다는 거죠. 파월이 이제 금리를 내려도 더 이상은 아무리 매파라 한다 하더라도요. 이제는 부정하기는 힘들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하의 적신호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저께 그렇게 주가가 금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적신호다. 좋다? 좋죠. 이제는 좋죠.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이제부터는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9월달까지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에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으면 미국은 경제가 굉장히 힘들 거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늦게 저를 아신 분은 올해 초에 이 내용을 들으셨을 건데, 미국은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로 해서 어떻게 회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트럼프가 그랬죠.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왜 그럴까요? 왜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한다는 말까지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금리 인하를 하고 싶겠죠. 그러면 자기 실적이니까. 자기가 금리를 풀어서 적절하게 경제에 반영을 잘해서 경기가 다시 부흥하고요. 어떠한 침체기에서 벗어났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트럼프는 그렇게도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는 아니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금리 인하의 길은 피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어저께 그런 말이 나왔죠. 0.25% 가지고는, 퍼센트포인트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을 걸어야 된다. 0.5%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한 곳은 빅스텝 0.75%를 내려야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단 금리 인하는 피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 자,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가 되면요. 인하가 되어서 경제의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기 전에 인하되었다. 그럼 그런 기대감에 먼저 이제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면 주가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6일입니다. 그죠? 8월 6일이에요. 그러면 9월이면 아직 대략 뭐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연준 발표가. 그러면 그 사이에만 어떻게 해요? 박스권으로 옆으로 그냥 돌리거나 조금 기술적 반등을 조금 더 해서 자리를 좀 더 잡아주면 9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10월로 이어진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금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정보를 날렸습니다. 지금은 또 기회가 온 거다. 또 기회가 온 거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 한번 볼까요? 코로나 때 막 떨어졌을 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죠? 제일 큰 장대 연봉이 뜬 날. 그죠? 물론 뭐 이날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4일 정도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때가 기회였죠. 그죠? 분명히 제가 그때 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어요. 욱 떨어지는 걸. 2,300원에서 1,900원대까지 떨어진 걸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래 훅 떨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때 대표님 말 듣고 매수를 했더라면 이만큼의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었는데 아깝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또 떨어졌어요. 이제 또 무서운 거죠. 사기가 힘든 거죠. 사실은 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에서는 충분히 뭐 사기가 부담스럽고 무섭겠죠.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심리적 요인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내 계좌를 보니까 전부 다 푸른 하늘이에요. 그죠? 파랗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기회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또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은 겁을 먹기가 빠르지 저점 매수 찬스가 왔는가 그런 기대감과 설렘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요 붕괴되지 않습니다. 예, 붕괴되어서도 안 되고 붕괴되지도 않을 겁니다. 미국이 만약에 경제가 붕괴가 되면 금방 우리 어제 봤잖아요. 경기가 침체되어 간다라는 말 한마디에 주가가 어떻게 8%대나 빠져버립니까? 일본은 12.5% 정도?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이 망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나라는 그냥 뭐 이 코스피 지수가 사라져야 될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충격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망해서도 안 되고 망할 수도 없는 그런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는 없죠. 세상에. 100%는 없어요. 자, 분명한 것은 어떤 미국이 경제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한 위험한 시점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지금 현재는 바이든인데 나중에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해리스가 되든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 경제 회복을 위한 어떻게 방안을 반드시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침체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화랑의 시작점으로 이전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수많은 개미들이 다 던졌습니다. 왜? 안 좋다고 던지니까 다 던지니까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투매입니다. 투매. 그러면 다시 심리가 안정이 돼버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하락장보다는 투매가 빨리 돌아온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잘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물론 겁도 나고 내 계좌를 열어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추세로 끊임없이 떨어져서 세상이 종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저께 거래 투매가 나왔는데 오히려 외국인이 더 순매수가 많은 종목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 차이가 뭘까? 여러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투매를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붕괴가 돼서 내 종목이 전부 다 파랗게 10몇 프로, 20% 뭐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반등을 할 때는 내 종목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죠?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네 종목도 다 떨어졌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미국의 경기 둔화거든요. 그로 인해서 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업에 어떤 문제가 지금 발견이 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떨어질 때 훅 떨어졌어요. 그럼 뭐 한 17%, 18%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올라와야 되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온다는 거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기껏 해봐야 뭐 2%, 3%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건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들이 종목의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훅 떨어지고 또 올라오면 같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종목이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좀 테마성이 많이 약하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그 테마성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절대로요. 여러분들한테 손절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18, 19년 여간 저는 손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전부 다 수익을 내고 다 나왔지만 뭐 떨어지면 물타기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투자하는 방식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투자 자금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죠? 그래서 당장 지금 오늘 기술적 반등을 했다고 해서 내일부터는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당장 다시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일 다시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제 종가를 이탈해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오늘 제가 나름대로 어떤 여러분들에게 그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지만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수렴점이 일치합니다. 그죠? 어제 밑꼬리와 대면은 이게 일치해요. 왜 선이 왜 이래 연하게 나오지? 아, 내가 뭐 이걸 꽂고 있네. 어머, 왜 이래? 그죠? 죄송합니다. 좀 진하게 꽂아야 되는데. 자, 한번 꺼볼까요?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저점이 수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뭐 거의 저점. 그러면 저도 기대하는 것은 최소한 이 라인은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거는 밑꼬리를 기준으로 선을 한번 꺼봤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용입니다. 밑꼬리로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밑꼬리 기준으로 하면 이제는 수렴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게 뭐냐면 여기도 그럼 여기부터 한번 끄어볼까요? 여기도 금방 끄은 게 여기도 밑꼬리였거든요. 밑꼬리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 밑꼬리 그리고 여기도 볼까요? 예, 여기는 거의 몸통이네요. 자, 여기도 뭐라고요? 밑꼬리. 그죠? 밑꼬리하고 다 연결이 제가 시켜봤습니다. 시켜봤기 때문에 밑꼬리는 수렴을 지금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보조 참고용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이게 100% 맞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죠? 예,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점을 다 수렴을 했다. 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고 조금 바로 반등할 수 없다면 아무래도 크게 반등하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 발표가 들려와야겠죠. 그죠? 자, 그러나 꾸역꾸역 조금씩 2650, 2600원대라도 빨리 회복을 해서 올라가다가 나중에 금리 인하로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저는 제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꼬리가 아니라 어제 종가 기준에서 종가는 더 이상 이탈을 하지 않고 옆으로 돌리는 구간이 어떠한 이제 경기 회복 신호가 나온다든지 또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금리를 낮춘다든지 그죠? 이런 유동성 정책을 펼친다고 그러면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주가는 빠른 시간에 조금 오늘 오른 것보다는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런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정부 정책을 펼친다는 어떤 뉴스가 나오면 빠른 회복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투매가 일어나고 오늘은 기술적 반등을 했지만 거기서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부안해동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신껏 여러분들이 장을 느긋하게 조금 지켜봐 줘야 되고요. 결국은 경제는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조금 느리고 빠른 것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바심을 일으키면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손절을 한다든지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자, 어제 원달러가 또요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원달러가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종가 기준으로 1370원 오늘은 1374원까지 올랐습니다.
문제는 엔화죠. 엔화. 자, 여러분들 이 일반적으로요, 엔화가 굉장히 저평가되었죠. 그래서 저평가됐다기보다는 가치가 떨어졌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갔는데 지금은 엔화가 갑자기 뭐 굉장히 그 엔 달러를 한번 볼까요? 자, 볼까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바짝 지금 엔 달러입니다. 원엔으로 볼까요? 그게 여러분들 더 쉬울라나요? 예, 보세요. 엔화가 끊임없이 떨어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욱 하고 이렇게 쳐올렸죠. 그죠? 엄청나게 지금 엔화 가치가 올라와 버렸어요. 예전에 뭐 8엔 정도 했는데 지금 9.54까지 올랐습니다. 이제는 뭐 또 그러겠죠. 아유, 이제 일본 여행은 다 갔구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원엔 환율은 뭐 10원 정도, 10원 정도가 정확한 금액, 거의 일반적인 금액이었는데 8.8까지 떨어졌다가 이제는 9.5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1000원 들고 가면 이제는 954엔을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800원을 들어가면 1000엔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954원을 들고 와야 1000엔을 100엔을 죄송합니다. 100엔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해석을 하면 됩니다. 954원을 들고 가야 100엔을 준다. 예,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많이 올랐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대감입니다. 여러분들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뭐냐면 저환율의 국가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빌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금리가 1%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의 대출을 해서 10억을 대출을 했어요. 근데 그 돈을 엔화를 들고 와서 한국에 있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국에 있는 은행에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게 5%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의 이자로 10억을 빌려와서, 그죠? 5%를 이자를 주는 한국의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4%의 수익을 내겠죠. 그죠? 그럼 1년에 매년 4천만 원을 불로소득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엔화를 전 세계적으로 막 풀어제끼려고요. 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자기들이 환율이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들고 나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요 앞전에 뭐 아베도 있었고 기시다 지금 뭐 기시다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또 헷갈리네요. 어쨌든 일본에서는 총리들이 끊임없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먹혀 들어갔죠. 안 먹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오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되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 그래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앞다투어서 금리 인상이 시작됩니다. 근데요, 이때 일본은요, 금리 인상을 시키진 않았어요. 이제가 기회가 온 거죠. 우리가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으면 엔화의 화폐량은 똑같은데 달러나 원화의 화폐량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나 원화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엔화는 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엔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드디어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으면서 일본은 엔화의 가치를 그대로 뒀습니다. 즉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엔화 가치는 꼰두박질 쳤죠. 그러면 일본 내에 있는 기업들이 환율이 올라가니까 엔화 가치, 일본 기업들은 자국의 화폐 가치가, 그죠? 떨어진다. 즉 환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수출하는 그런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팔았어요. 100달러를 팔았는데 예전에는 1달러당 900원씩 환전을 했는데 이제는 1200원씩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30%의 수익을 환차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 되니까 일본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면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필두로 해서 금리를 인상을 시켰을 때 우리나라도 올렸고요. 일본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요, 우리가 일본에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갔죠.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다녀왔었는데 오사카 가니까요, 한국인 반 일본인 반일 정도로 한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인들이에요. 그 정도로 일본 여행을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그 엔화 가치가
완전히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근래에 이제 일본이 엔화 가치가 다시금 바닥을 찍고요. 점점,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점점,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저께는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죠? 엔화 가치가 왜 그러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캐리 트레이드. 일본에서 1%의 돈을 빌려서 한국에 있는 5%짜리 정기 예금을 가입하면 가만히 앉아서 4%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자국으로 들고 와서 은행에 수시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엔화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면서 엔화 양이 많아지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은 올라서 일본의 경제는 정상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걸 노렸단 말이에요. 근데 엔화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캐리 트레이드를 했던 그 많은 나라들이 드디어 시세 차익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시세 차익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엔화를 투자했던 엔화를 이제 환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엔화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엔화 가치가 오르니까 이제 내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풀렸던 엔화를 팔았으니까 엔화가 일본으로 다 몰려드니까 엔화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엔화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율은 이렇게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미국의 그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자국의 화폐인 엔화의 가치가 급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8%가 빠졌을 때 일본은 12%가 넘는 그런 지수가 빠져버렸던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그런 기본, 그죠? 기본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국과 대만의 전쟁, 바야흐로 지금 이제 2024년도는 전쟁의 파도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정도로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전쟁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방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폭탄과 우리나라도 전쟁을 발생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마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KF-21이 나오면서 전 세계에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놀랐습니다. 놀랐지만 내색을 안 한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뭐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말레이시아 등등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KF-21의 첫 1호기를 뭐 사고 싶다, 첫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손을 많이 내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주 국방이 강화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리는 공격하지 않으니까 그런 시점이 조금 빨리 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정감을 좀 가질 수 있게끔 국가는 조금 해줬으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 리스크들이, 그리고 일본에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청산, 그죠? 팔아버린다. 자, 이런 것들이 맞돌면서 굉장히 주가의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거기에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지만 이제 오늘 나왔어요. 어제 나왔나요? 신문에. IMF에서 중국한테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자, 근데 중국에서 거부를 했어요. 중국은요, 제가 뭐 간접적으로 매스컴을 통하거나 뉴스를 통해서 본 것이지만 더 이상은 회복 가능성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더 두려운 거는, 제가 뭐 두어 달 전부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가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교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중국도 경제가 붕괴가 되버리면 우리나라 충격이 또 오겠죠.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중국도 어마어마한 경제 교육을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 경제 위기설이 더욱더 겁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다시 회복이 돼서 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또 중국발 경제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아니 어떻게 보면 중국은 벌써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자연재해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 당국이 뭐 각종 언론 매체라든지 동영상 파일들, 유튜버들을 다 제재를 가하고 있으니 덜 알려진 것 뿐이지 중국은 진짜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흥다그룹을 필두로 해서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 그 컨트리 가든 홀딩스라는 중국 기업, 건설업체, 뭐 서한부동산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손실이 누적이 되어서 그러기 상태거든요. 항상 첫 번째 나라가 어떤 특정한 나라가 성장을 하다가 이 성장이 멈추거나 다시금 파산 지경까지 가는 경우는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끝나느냐면, 한 나라가 막 성장을 엄청 하다가 어디서 브레이크 제동이 걸려서 다시금 많이 경제가 하락하는 경우는 바로 건설에서 시작해서 건설로 끝나는 거죠. 건설이 붐이 일어나서 국가가 성장을 하는 거고요. 건설이 이제 쇠퇴기를 겪으면 그 나라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리스크 극복 방법이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들 구소련처럼 그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잘못하다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지금 중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가 상승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다가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국가가 통제하니까 화폐를 끊임없이 발행해서 하이프 리스크를 하이프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냥 중국은 사라지는 거죠. 예전에 베네수엘라,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요, 구소련처럼, 예전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처럼 하이프 인플레이션에 도입을 하게 돼서 국가 경제 체제가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 저는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재를 하다시피 하고 있죠. 예, 시진핑이, 그죠? 러시아의 푸틴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공산주의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좋아요. 좋은데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은 자기가 독재를 하고, 아니면 자기 후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 국가의 리스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보다 중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나 경제는 다시금 회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투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좌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커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던져버리면 여러분들은 손실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크게 먹고요,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투매를 해서 던진다든지 손절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번 시간에는요, 중국의 경제체제가 붕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벌써 경제체제가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험한 그런 지경에 빠져 있거든요.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경기 침체지만 중국은 거의 뭐 경제체제가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돌입을 할 수 있다.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대만과의 전쟁이겠죠. 그때가 그러기의 마지막이 아닐까, 마지막 수단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날은 오지 않기를 기대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빨리 벗어나서 다시금 호황이 오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소TV 서정구 대표, 2024년 8월 6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